아, 내년 쉽지 않겠구나.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쪼이겠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방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어제죠. 그 25년 10월 15일 날 주택시장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출 규제의 세 번째 규제이기도 한데요. 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지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지방에 정말 직접적으로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번에 이제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그러면 지방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지역에 대해서 대책에 6억 원 이하까지 대출이 됐었다면은요, 지금은 이제 15억 이하냐, 15억 초과 25억 원 이하냐, 25억 초과냐에 따라서 6억 원 내지 4억 원, 2억 원까지 이렇게 대출 한도가 6억 원이었던 부분이 차등 적용되는 걸로 수도권 내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바뀌었습니다. 지방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기존의 하한선을 1.5% 두었던 부분을 3%로 늘려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은 현재는 적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기존의 하한선을 1.5%를 두었던 거를 3%로 늘렸다는 건데요. 여기서 스트레스 DSR이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요, 내가 만약에 현재 받는 금리가 4%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내가 4%에 낼 1년의 원금과 이자 비율을 내 소득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직전에 최근 5년 안에 제일 높았던 시중금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리를 내가 버틸 수 있는지, 혹시나 향후에 금리가 올랐을 때 내가 그 오른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차주의 능력을 더 보라고 규제가 지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실제 금리가 4%라 하더라도 최고의 높았던 금리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더 가산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금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최근 5년 안에 제일 높았던 금리가 예를 들어서 22년 12월에 5.64%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분기별로 각 은행들에 대한 평균 가중금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분기 경우에는 4.26 정도 던데라고 봤을 때, 그럼 그 차이가 한 1.38 정도가 나게 되는데요. 이 1.38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도 내 금리에서 1.38을 더하는 게 아니고 최저 1.5%를 더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를 더했던 거를 지금은 오히려 이제 3%를 더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4%인데 3%를 더했다. 그러면 내가 7%를 내가 이자라든지 원금을 낼 수 있는 내 소득에 대비해서 견딜 수 있느냐까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한도가 여하튼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1.5%가 또는 이제 3%라는 부분이 변동금리 차주의 경우는 3%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년 주기형이다, 고정형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좀 축소해서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0.6 정도를 가산을 했는데요. 이제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진다. 기존에는 변동형 차주 같은 경우는 내 금리에서 1.5%를 더해서 내가 버틸 수 있느냐를 봤다면, 지금은 3%를 더해서 내가 향후에 버틸 수 있느냐까지 소득 요건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 상관이 없고 수도권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트레스 금리가 훨씬 더 강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0월 16일인 오늘부터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 1주택자에 대해서 전세 대출을 할 때, 즉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전세를 구해서 대출을 한다 그랬을 경우는요, 이 DSR을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1주택자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는 게 현재 지방에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시중은행에서 차주에게 전세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보증기관 중에는 주택금융공사도 있고, 그리고 도시보증도 있고, 그리고 서울보증도 있게 되는데요. 현재는 이 서울보증에 대해서는 1주택자가 보증금의 60%보다 초과해서 만약에 대출을 받고자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방도 동일하게 DSR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따로 DSR을 적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 내용에는 이제 1주택자가 혹시라도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대해서 전세 대출을 한다. 그랬을 경우는 이자 상한분에 대해서는 DSR을 반영을 시키겠다. 처음에는 뭐 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계속 뉴스 보도 있었는데 원금은 이제 상한 기간이 워낙 2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타격이 심할 거니 그리고 어차피 또 임대인한테 받으면 굳이 상한 능력을 안 받아도 되니 그래서 원금은 제외됐고 이자 상한분에 대해서는 DSR을 반영을 시키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 시기는 뭐 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0월 29일부터 조금은 여유가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정책자금 대출 있잖아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그 경우는 요번에 DSR을 반영한다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제 시장 상황이 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타오른다 라든지 하게 되게 되면 향후에 무주택 서민까지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DSR을 적용을 시킬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다방면으로 계속적으로 규제는 또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전세 대출을 연장을 한다 그러면 연장할 경우는요 이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하는 부분에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지방은 기존과 동일하고 수도권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이 1주택자에 대해서 DSR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현재 지방에서는요 투기가열지구에 만약에 3억 초과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기가열지구에 만약에 3억 초과집이 있었다 그랬을 경우에 지방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을 하려고 한다 이때도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방은 이 전세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투기가열지구에 3억 초과집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방에 전세대출을 받는다 당연히 그러면 전세대출이 기존에도 안 나왔고 지금도 당연히 똑같이 동일하게 안 나오고요. 그 반대로 만약에 내가 지방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 전세대출을 쓰고 있는 중에 내가 만약에 투기과열지구에 혹시라도 3억 초과집을 산다. 그러면 이 전세대출은 즉시 갚아야 됩니다. 요거는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방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에 전세대출을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지금 바뀌었죠. 기존에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4개구였다면은 지금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구 이렇게 해서 투기과열지구가 지금 요번에 이 시행으로 인해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만약 3억 초과집을 만약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내가 전세대출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전세대출은 즉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가요. 은행권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를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조기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규제 내용 중에서 지방 중에 제일 영향이 있는 게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년 쉽지 않겠구나.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쪼이겠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위험 가중치를 이렇게 15%였던 거를 이제 20%로 늘리게 되고 그리고 원래적인 시행 시기는 이제 26년 4월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1월 1일부터로 당겨졌습니다. 만일에 이제 은행들이 담보대출을 하잖아요.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 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쌓아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요만큼 쌓았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에 1월부터는 요만큼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똑같은 여력으로 했을 때 굳이 이렇게 높게 만약 쌓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자금을 흐르지 않고요. 다른 쪽으로 자금을 보게 되겠죠. 그게 정부가 원하는 바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은행권 중심 자금이 이제 담보대출로 쏠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대출로 쏘이는 이 자금들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산적인 분야로 옮길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 가중치를 상향을 시켰다는 겁니다. 위험 가중치를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겠죠. 줄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달 총량 관리를 더 강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대출이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더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되고 있지 않는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규제를 해서 대출 조건을 더 강화를 하겠죠. 그래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려고 하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올해 25년도에도 정말 심했는데 이 조항을 보고 내년에는 더 심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요거는 지방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총량 관리를 할 거고요. 이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해서 총량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은행별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지방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즉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출이 훨씬 더 쪼일 거다. 그리고 훨씬 더 규제가 심할 거다.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정부에서는요, 이게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신규 주담대가 올해 기준으로 한 275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만약 이렇게 이제 가중치를 조정하게 되면 한 27조 원 정도의 뭐 자금들이 이제 다른 생산적인 분야로 다시 옮겨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정부에서 원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렇게 주담대로 흘러가는 은행 자금들을 생산적인 분야, 즉 뭐 이렇게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업 대출 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이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곳 쪽을 부동산이 아니라 그쪽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로 이제 요거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뭐 계속적으로 이 한도 부분을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문구를 보고 내년에 대출 시장 더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보고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지방도 지금 보면 최고점을 넘어선 아파트들도 있고 뭐 회복된 아파트들도 있고 뭐 거래가 충분히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까지 거래량도 없는 아파트들도 많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떠나서 아직도 이렇게 한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에는 부양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 만약에 수도권과 동일하게 규제를 해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지방은 좀 더 침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나. 섣불리 이제 지방도 동일하게 대출 규제를 하거나 그랬을 때 경기 침체가 또 이어질 수 있겠죠. 또 하향 조정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지방의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